자, 수업하기에 앞서 자, 수행평가 공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어제 영상 보는 시점에서 이제 그저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 코로나 전수검사하면서 공지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 좀 확인 좀 합시다. 우리 다음번 등교하는 주간, 요 다음번 등교하는 주간에 세 번의 수업 중에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볼 거고, 자, 20점 만점이면서 주제는 가계도 해석. 요거에 대한 거니까 준비들 합시다. 다음번 등교 주간 두 번째 수업 수행평가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우는 단원은 5단원, 네,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뭐 개체군, 군집,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이라는 4개의 소단으로 되어 있고, 난이도는 우리 이번 시험 했던 유전이라든가 1학기 기말에 비하면은 좀 평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들 배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59쪽. 자, 159쪽에 보면은 자, 개체군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내용 따로 이제 필기하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생물은 각각의 개체. 자, 여기서 개체라고 하는 거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 자,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룬 거를 개체군이라 그래요. 같은 종이 모이면. 어, 그래서 뭐, 개의 개체군, 뭐, 고양이의 개체군, 뭐 참새의 개체군, 뭐 사슴의 개체군 이런 식으로 같은 종의 집단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종이라도 그들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다른 개체군으로 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들이 같은 종이 같이 한 지역에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으면 그거를 개체군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이제 생태계 속에는 한 종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그림 보듯이 뭐 사슴도 있고 곰도 있고 새도 살 텐데, 자, 같은 지역 안에는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종의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군집이라 그래요. 군집. 여러 개의 종들이 이 안에 들어 있겠죠. 자, 그런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들이 서로 다른 종과 또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자, 그러니까 이제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또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호작용 같은 걸 또 포함하는 개념이 생태계니까 생태계가 이제 가장 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림 나와 있네. 하나의 개체, 그 같은 종인 애들이 모여 있는 걸 개체군. 또 이제 또 사슴도 있고 곰도 있고 새의 개체군도 있는 그들을 아우르고 있으면 군집이라 그러고, 또 이들이 또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체계는 또 생태계라 그런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교과서 다음 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생태계는 자,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진대요. 자, 생물적 요인은 살아있는 생물일 것이고, 비생물적 요인은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지만, 생산자는 광합성하는 친구들이에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 이게 광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합성하는 유기물이 포도당이야, 포도당. 자, 이런 걸 직접 할 수 있는 뭐 식물이라든가 조류. 이거는 그 날아다니는 조류 말고 물 속에서 생활하는 광합성하는 친구들. 걔네들을 말하는 조류예요. 그 막 참새, 막 갈매기 이런 애들 보고 생산자라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자,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에너지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먹이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뭐 토끼, 사슴, 여우, 호랑이, 우리 사람도 해당하겠죠? 이런 생물들을 소비자라 그럽니다. 소비자. 자, 그리고 자,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죽으면 우리 막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죽은 사체라든가 또는 그런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시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으로 되돌려 보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분해자라 그럽니다. 분해자. 자, 그럼 분해자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생물적 요인은 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래, 환경. 빛의 양, 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뭐 공기의 온도, 뭐 어떤 기체들이 들어있는지,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물적 요인들 사이에서도 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토양이 비옥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고 또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고 또는 사체나 배설물은 또 풀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그런 것들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볍게 읽어봤는데 이 내용 우리 필기하듯이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5번째 단원. 자, 생태계와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인 개체군 단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나누면 생물적인 요소랑 비생물적인 요소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자, 그것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뭐 빛이라든가 온도 수분 뭐 산소의 농도 뭐 또는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등등 요 모든 것들 살아있는 거 말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 비생물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생물적 요소 자 그리고 이제 생물적 요소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뭐 생물 A도 있고 그리고 뭐 생물 B, 뭐 생물 C 요런 애들이 이제 살아갈 텐데 자 요런 생물들을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는 자 생물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생태계에서는 요 비생물적 요소들이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생물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뭐 들어보면 빛의 세기나 빛의 파장에 따라서 식물의 뭐 광합성 정도가 달라진다든지 뭐 산소 농도에 따라서 주변 생물들의 뭐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 주변 환경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런 걸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작용이라 그러고 자 반대로 자 생물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책에 나왔던 예시처럼 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거름이 돼서 주변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생물들이 주변에 있는 뭐 토양이나 또는 생태 환경들을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그 주변 땅이 척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자 생물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자 그거를 우리는 반작용이라 그래요. 반작용.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이제 배워볼 거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자, 생물적 요소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당장 우리만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잖아. 그런 생물들 간의 자,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배울 거냐면, 자,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먼저 배울 거고, 자, 개체군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책에서 봤죠? 자, 개체군이 뭐였냐면, 자, 한 종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모여 있으면, 한 지역에 모여 살면 그걸 개체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체군 내라는 소리는, 같은 종끼리 주고받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종끼리. 자, 근데 개체군 간, A라는 개체군과 B라는 개체군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서로 다른 종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쭉쭉 배울 테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생물들을 이제 구분할 건데, 자, 생물은 우선 구성 단계에 따라서 방금 배운 것처럼 자, 개체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더 나아가면은 군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생물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부를 때는 그 집단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하나의 종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 그러는 거고 그런 개체군들이 모여서 한 종 한 종으로 되어 있는 개체군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종이겠죠? 그 여러 종이 모여 있는 생물의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자, 요거는 이제 구성 단계에 따라 이제 생물을 지칭하는 명칭이고, 자, 또 책에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자,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물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자, 그때 하는 구분이 생산자, 소비자, 자, 분해자예요. 자, 생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광합성이 가능한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 자, 식물과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 자, 그래서 이 생산자인 생물들은 비대에너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어쨌든 광합성을 통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을 독립영양 생물이라 그래요.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서. 자, 그치만 우리 소비자인 생물들은 이 식물들이 만약 광합성을 안 해줘 버리면 먹이가 없잖아. 그럼 다 죽는 거야.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남의 걸 먹어야만 하는 그런 소비자들 또는 분해자까지를 종속 영양 생물이라 그래요. 종속 영양 생물. 생존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른 생물에게 이제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소비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 뭐 우리 인간도 그렇고 뭐 초식 동물들 또는 뭐 육식 동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분해자는 이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이제 비생물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 나중에 이제 생태계 순환 이야기 할 텐데 그 순환이라는 개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곰팡이, 뭐 버섯 또는 뭐 세균 이런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이야. 우리가 이제 이번 단을 배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배운다고 했던 이런 뭐 작용의 예시들 또는 뭐 반작용의 예시들,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세세하게 배울 건데 먼저 작용의 예시, 비생물적인 요소, 주변 환경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예시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좀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작용의 예시를 배워보겠습니다. 작용의 예시.
자, 작용이란 주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예시가 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이에요. 자, 요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때 조금이라도 수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주제죠.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을 잘 할 텐데 또는 많이 할 텐데 그게 정말로 얼만큼 많이 하는지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뭐 빛의 세기야 빛이 얼마나 센지 측정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식물이 광합성을 얼만큼 했는지를 알려면 그 기준치를 우리가 잡아야겠죠? 우리가 막 식물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너 광합성 얼만큼 했니?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측정 가능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식물 하나 그려보면은 뭐 나무를 그려볼까? 자, 나무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자, 필요한 기체가 뭐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CO2 기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체를 만들어내냐면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자,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광합성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걸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 CO2를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서 CO2를 얼마나 이 나무가 흡수해 갔는가 요거를 측정해도 되고 또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를 배출했는가 요걸로 측정을 해도 되고 또는 얼마나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측정을 하는 게 정확한 측정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실험을 설계한다면 이 중에 가장 측정하기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이 CO2를 얼만큼 흡수하는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 그래프를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흡수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 자, 가로축은 빛의 세기겠죠? 빛의 세기가 될 거고 자, 세로축이 CO2 흡수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좀 특이하게 요 아래쪽으로도 그래프가 있어. 이 아래쪽은 CO2 방출량이야.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해놓고는 왜 방출량이 나오는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 세포호흡이라는 거 배웠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이 뭐야? 자,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활동이었죠. 자,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하는데 그때 산소가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이 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CO2를 방출하는 세포호흡을 살면서 내내 하고 있어. 내내. 그래서 CO2를 방출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양이 있는 거야. CO2 방출량이. 그래서 자,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빛이 없을 때는 CO2 흡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식물은 호흡만 할 거기 때문에 빛이 없을 때는 그가 호흡으로 방출하는 양만큼만을 평상시에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빛이 주어지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CO2를 세포로 방출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광합성을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점점 0을 향해 가다가 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방출하는 양이랑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순간도 오겠죠? 그러다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값이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고, 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여기, 요 지점. 자, CO2 방출하는 양과 CO2 흡수하는 양이 일치하는 요 지점을 자, 보상점이라 그래요. 보상점. 자, 그리고 자, 빛의 세기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자, 그거는 모든 엽록체들이 최대치로 지금 광합성을 해서 포화가 돼 버린 거야. 더 이상 늘지 않아. 자, 그 지점에 빛의 세기가 있는데 자, 그 지점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 그럽니다. 광포화점. 자, 이 보상점과 요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둡시다. 자, 우리는 그 방금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을 이제 비교해 볼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자, 가로축은 빛의 세기, 세로축의 위쪽은 CO2 흡수량, 아래쪽은 CO2 이제 방출량인데, 자, 먼저 이제 양지식물. 양지식물이 뭐냐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잘 사는 그런 식물들을 양지식물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음지식물,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약간 그늘 같은 데서 잘 사는, 그런 식물들을 이제 음지식물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 식물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빛을 받을 때, 대개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더 많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방금 배웠던, 새로 배운 개념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보상점. 자, CO2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일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요 지점, 0인 요 지점이 뭐냐면, 여기는 양지식물의, 자, 보상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음지식물 보상점도 나오겠죠? 여기는, 자,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광포화점도 찾아보면은, 자, 더 이상 빛을 주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아이, 종이 쳐버리네. 자,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그 지점. 여기죠, 여기. 여기가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이고, 그리고, 자, 음지식물은 여기 지점에서,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여기가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 단순하게 뭐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뭐 광포화점은 누가 더 높은지, 보상점은 누가 더 높은지,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빛의 양이,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어디는 빛의 양이 요만큼일 수도 있고, 어디는 뭐 요만큼일 수도 있고, 어디는 요만큼, 어디는 뭐 요만큼.
자, 요럴 수도 있는데, 자,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요 지점. 자, 만약에 빛의 양이 요만큼이라면, 이 말은, 자, 양지식물의 보상점보다는 낮고, 음지식물의 보상점보다는 높은, 자, 그런 양의 빛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음지식물은, 여기 보상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존을 위해 이것보다는 많은 양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영인 지점보다 아래쪽은 내가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양이잖아. 그것보다도 못 만들면 안 되지. 그게 보상점인 거야. 그래서, 자, 빛이 이만큼만 주어진다면, 음지식물은 이만큼을 남겨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치만, 양지식물은 본인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더 필요한데 그만큼을 못 만들어내는 지점인 거잖아. 요 지점은. 그래서 양지식물은 이때는 죽습니다. 자, 물론, 자, 빛의 양이 많다면 음지식물이 요만큼만 남겨 먹을 때 양지식물은 이만큼이나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자라겠지. 그래서 빛이 많은 양지 환경에서는 양지식물이 잘 자라는 거야. 그치만 이 보상점도 양지식물이 높기 때문에 빛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음지식물은 요만큼이나 남기면 생존할 수 있지만 양지식물은 죽어버리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늘이 많이 진 그런 곳에서는 양지식물보다는 음지식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적든지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자, 식물은 자, 보상점보다 자, 강한 빛에서 성장이 가능해요. 자, 내가 성장하려면은 필요한 것보다 내 기초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보상점인 거야. 자, 그래서 자, 어떤 식물이든 요 그래프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요만큼. 자, 요 밑에 있는 자, 요만큼이 뭐냐면 이 식물이 생존을 위해 하고 있는 평상시의 호흡량인 거야, 호흡량. 자, 그리고 자, 호흡량에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야겠죠, 이만큼은. 자, 그만큼 흡수해야지 0이 되는 거고. 자, 이 호흡량보다 더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해야만 결과적으로 이 식물이 주변에 있는 CO2를 흡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요만큼 호흡량을 이겨내고 더 밖에서부터 흡수해온 요만큼의 양을 우리는 순광합성량이라 그래요. 순광합성량. 자,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CO2를 흡수한 양은 요만큼밖에 아니지만 실제로 식물이 한 총 광합성량은 요만큼이죠.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자, 이 식물은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CO2를 흡수해야 되는데 자, 이만큼이나 흡수하면서 이만큼의 광합성을 한 거야.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만큼 흡수했는데 식물이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고 살잖아. 그러는 동안 요만큼을 방출하는 거야. 요만큼 흡수하는데 요만큼 방출하니까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실제로 요만큼만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요런 개념인 거야. 실제 광합성은 이만큼 했지만 호흡량만큼이 빠진 양이 실제 순광합성이라 부르고 요 순광합성 양만큼 이제 얘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요만큼 했던 광합성은 이제 내 생존에 필요한 기본량을 한 거고 그것보다 더해야만 생물이 자라날 수 있다. 요런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요만큼만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제 복잡한 더 개념들 이야기하면서 작용의 또 다른 예시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